여러분, 35년이라는 시간을 숫자로만 들으면 참 길죠? 하지만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다 보면 그 세월이 찰나처럼 지나가더군요. 제 이름은 영숙, 올해로 62입니다. 남들은 저더러 참 복도 많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작은 컨설팅 회사까지 차려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을 뒀으니 이제 노후 걱정 없이 대접받고 살 일만 남았다고들 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 통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건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간다며 평소처럼 깔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집 잘 보고 밥 잘 챙겨 먹고 당신 많이 보고 싶겠다. 현관문을 나서며 제 어깨를 툭툭 치던 그 손길. 지금 생각하면 그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손길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네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평소 잘 들어가지 않던 남편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죠. 책상 위로 뽀얗게 쌓인 먼지를 닦아내려는데 두꺼운 전공 서적들 뒤편으로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 갈피에서 낯선 은행의 통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명의도, 우리 가족이 공용으로 쓰는 계좌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이름으로만 된 비밀 통장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통장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 적힌 기록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매달 15일 남편의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민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말이죠. 300만 원.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저축하던 금액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시장 바구니, 물가 100원에 벌벌 떨고 낡은 속옷 하나 제때 못 바꿔 입으며 아낀 돈이었습니다. 그 피 같은 돈이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매달 꼬박꼬박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300만 원? 5년 동안? 민 실장?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죠. 업무상 거래겠지, 내가 모르는 투자를 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려던 찰나 책상 위에 두고 간 남편의 보조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업무용이라며 핸드폰 2개를 썼습니다. 평소엔 건드리지도 않던 그 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자기도 잘 자요. 자기? 그 짧은 2글자가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60 넘은 남편이 밖에서 누군가의 자기가 되어 있었다니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집에서 남편의 건강식을 챙기고 그의 성공을 기도하는 미련한 아내였을 뿐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나한테는 돈 없다고 허리띠 졸라매자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밖에서는 아주 큰 손이었어.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보너스가 줄었다는 핑계, 왜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컨설팅을 나가야 한다며 유난을 떨었는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지금쯤 광주의 어느 호텔에서 민 실장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제가 이 통장을 들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35년 공든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더라도 진실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배신의 대가가 얼마인지, 그 민 실장이라는 여자가 내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과 내 가정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텅 비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당장 멱살이라도 잡고 싶겠지만 우리네 엄마들은 그럴 때일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내 뒤에 서 있는 자식들 때문이죠. 당장 남편이 있는 광주로 쫓아가 그 여자의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고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당장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둔 우리 아들은, 대학원에서 밤새며 공부하는 막내딸은, 그 아이들의 앞날의 불륜 소동으로 파탄난 집안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울지 마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다. 남편이 돌아오기로 한 수요일, 저는 남편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더군요. 핸드폰 앱 하나면 그 사람이 어디서 숨을 쉬는지 다 나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업무 미팅이 있다며 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친구의 차를 빌려 그 뒤를 쫓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멈춰 선 곳은 한적한 신축 빌라 단지였습니다. 잠시 후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됐을까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평생 면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살던 저와는 참 대조적이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나온 대여섯 살배기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목을 껴안더군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인 저도 받아본 적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아빠의 미소.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한테 아빠라고 불리고 있었어?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하던 사람이. 하지만 진실의 밑바닥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평소 거래하던 은행을 찾았습니다. 남편 몰래 우리 부부 자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상담 창구 직원이 내미는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20년 살며 일궈낸 이 아파트. 은퇴 후 유일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우리 집이 이미 담보대출로 꽉 차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빠져나간 날짜를 확인해 보니 그 여자가 시내 중심가에 네일숍을 개업했다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남편은 제 노후를 담보로 그 여자의 인생을 새로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울바람 속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35년의 헌신. 시장통에서 100원 한 장 깎아가며 모은 적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다 해진 신발. 그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는 그저 상간녀에게 바칠 재물이었을 뿐이었네요. 그래, 당신이 내 인생을 도둑질했다면 나는 당신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주겠어. 감히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 건드려? 저는 울며 매달리는 길 대신 서류 뭉치를 챙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그동안 모은 통장 사본과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대출 서류를 하나하나 내놓았습니다. 변호사가 묻더군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송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야만 합니다. 제 인생을 도둑 맞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넥타이를 골라주는 조용한 아내로, 밖에서는 남편의 파멸을 설계하는 냉혹한 사냥꾼으로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웃고 있을 거라 믿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짧은 평화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반격을 위해 숨을 고르던 그때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목숨보다 아끼던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집에 들어오며 제게 툭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엄마, 요즘 왜 그래?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데 좀 상냥하게 대해주면 안 돼? 아빠가 엄마 걱정 많이 하더라. 딸의 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다시 한번 칼을 꽂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이들에게 손을 써둔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를 배신한 남편일까요? 아니면 내 가정을 망가뜨린 상간녀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수는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내 자식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쌓아올린 모성애라는 성벽이
남편의 치밀한 설계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남편 앞에 통장 사본과 사진들을 내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만은 똑바로 뜨고 있었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사죄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비웃듯 엇나갔습니다. 여보, 요즘 잠을 통 못 자더니 신경이 많이 예민해졌네. 갱년기가 심한 거 아니야? 병원 좀 가보지 그래. 이거 다 뭐야? 민 실장, 그분은 우리 회사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야. 이 사진? 비즈니스 미팅하다가 잠깐 애 좀 봐준 걸 가지고. 당신 진짜 갱년기 망상이 심각하구나.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환자 취급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해서 없는 일을 지어내고 있다며 혀를 차더군요. 그 뻔뻔한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다 파놓았구나.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집에 온 아들과 딸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아빠의 외도와 대출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아빠에게 따져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빠가 요즘 저 결혼 자금 보태주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엄마 요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빠가 나 대학원 등록금도 이번에 미리 다 해결해줬어. 아빠처럼 성실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엄마 진짜 병원 가서 상담 좀 받아봐.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아이들에게 야금야금 거액의 용돈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결혼할 때 보탤 외제차를, 딸에게는 학비와 명품 가방을 사주며 엄마가 요즘 갱년기라 우울증이 심하니 너희가 잘 받아줘라라고 밑밥을 깔아둔 것이었죠. 자식들에게 남편은 능력 있고 다정한 아버지였고 저는 히스테리 부리는 미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시든 배추를 고르며 아낀 돈이 상간녀에게 가고 남은 찌꺼기 같은 돈이 자식들의 입을 막는 데 쓰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아빠 편을 들어? 하지만 아이들은 제 눈물조차 외면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요. 35년 세월을 바쳐닦고 조인 이 집이 이제는 저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밤새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을 쌀 것도 없더군요. 35년을 살았는데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것은 낡은 옷 몇 벌과 누군가 선물해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경제적 현실이었습니다. 당장 집을 나가려고 지갑을 열었지만 제 수중에 있는 현금은 고작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경제권을 남편에게 맡기고 주는 생활비만 아껴 살았던 대가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카드는 이미 정지되어 있었고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은 남편이 서류를 위조해 이미 해약한 뒤였습니다. 영원. 35년 차 주부 영숙의 성적표는 잔고 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 한 푼 없이는 대문 밖도 못 나갈 걸 알고 여유롭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방에서 남편이 사준 최신형 노트북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철저하게 고립된 섬.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문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제 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두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평생 미친 여자로 살다 죽을 테니까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나도 이제 엄마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다 던져버릴 거야. 빈손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냐고. 아니, 나는 죽어도 이 집에서 죽지 않아. 저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갈 만한 곳도 돈도 없었지만 단 하나 가슴속에 품은 증거 USB만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영숙 씨, 지금 나오신 거 맞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남편의 완벽한 각본을 뒤집어 엎을 최후의 조력자가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 폭풍이 치기 직전에 바다를 보신 적 있나요?
겉으로는 한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죠. 남편의 환갑잔치가 열리던 그날 제가 딱 그랬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현모양처. 남편이 쌓아 올린 가식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일가 친척들과 남편의 지인들이 빼곡히 모였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경받는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그 옆에서 저는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영숙 씨가 고생해서 남편을 이렇게 잘 키웠다며 덕담을 건넸죠. 참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남편이 와인 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허허, 오늘 저를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제 아내 영숙이의 공이 컸습니다. 늘 헌신하고 자식들 잘 키워준 내 아내 영숙아 고맙다. 사랑한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죠.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자식들을 돈으로 매수에 고립시켰던 그 손으로 감히 사랑을 말하다니요. 저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제가 남편의 환갑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여보,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기록들이야. 제가 미리 준비한 USB를 빔 프로젝터에 꽂았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화면에 나온 건 남편의 성장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 가득 남편이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신축 빌라로 들어가는 사진. 그 여자의 네일숍 개업 현장에서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는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압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의 명세서. 그리고 상간녀의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 당신이 나를 갱년기 망상 환자로 몰아세울 때 나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증거들을 모았어. 자식들아, 똑똑히 봐라. 너희가 아빠한테 받은 그 용돈, 그 명품 가방. 그거 다 네 엄마 피눈물이고 이 집 담보 잡힌 빚이야. 너희가 아빠 편들며 엄마 비웃을 때 네 아빠는 다른 집 가서 아빠 노릇하고 있었다고. 남편이 당황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식탁볼을 잡아챘습니다. 비켜. 만지지 마. 35년이야. 35년 동안 내가 이 집구석을 어떻게 지켰는데.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아니, 짐승도 자기 새끼 배고프게 하면서 밖으로 돌진 않아. 식탁 위에 차려진 비싼 음식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친척들의 비명, 남편의 욕설이 뒤섞여 잔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현장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 씩씩거렸고 아들과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환갑 케이크를 밟고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부로 이 연극은 끝이야. 당신은 이제 내 남편도 우리 아이들의 존경받는 아빠도 아니야. 그냥 자기 욕심에 미쳐 제 집 기둥뿌리 뽑아 남준 한심한 노인네일 뿐이지. 저는 그 길로 잔치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고함을 지르고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참 달더군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가 모든 것을 가진 남편을 상대로 벌일 마지막 한판 승부. 이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여자와 그 아이를 데리고 밑바닥이 어떤 곳인지 구경할 차례야.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 것 같으신가요?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 폐허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그 폐허 속에서 인생 처음으로 나만의 싹이 돋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35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62 나이에 비로소 저만의 봄을 맞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의 환갑잔치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난 뒤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법정은 차가웠고 남편의 거짓말은 비열했죠. 하지만 진실은 힘이 셌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비록 무리한 담보 대출 탓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고 무엇보다 남편의 공무원 연금 분할권을 확실히 따냈습니다. 35년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제 노후를 지킬 마지막 보루를 챙긴 셈이죠. 요즘 제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커다란 아파트 대신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원룸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도 좁은 화장실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리고 내가 보고 싶은 TV 채널을 고르는 이 사소한 권리가 이렇게 달콤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거든요. 오전에는 동네 반찬 가게로 출근합니다. 35년 동안 가족들 입맛 맞추느라 다져진 제 요리 솜씨가 여기서 빛을 발하더군요. 새댁, 이 나물은 살짝 데쳐서 참기름 한 방울만 더 넣으면 맛있어. 내가 정성껏 무쳤으니까 맛있게 먹어. 난생 처음 제 힘으로 돈을 벌어보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첫 월급 120만 원. 남편이 주던 생활비 몇백만 원보다 훨씬 묵직하고 귀하더군요. 그 돈으로 저를 위해 예쁜 운동화 한 켤레를 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 때는 아까워서 꿈도 못 꾸던 작은 사치였죠.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돈줄이 끊기고 아파트까지 날아가자 그 다정하던 상간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더군요. 아이까지 데리고요. 결국 남편은 연금의 절반마저 저에게 떼인 채 좁고 어두운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서늘하게 와닿을 줄은 몰랐네요. 자식들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빠 편에 서서 저를 미친 취급했던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가끔 후회 섞인 목소리로 전화가 오지만 저는 급하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제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는 짓은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해질녘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전엔 저 노을을 보며 아이고 이제 곧 남편 올 시간인데 국 뭐 끓이지? 걱정부터 앞섰는데 지금은 그저 이 풍경이 주는 위로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영수가 참 멀리 돌아왔다. 그지? 그래도 참 잘했다. 고생 많았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김영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갑니다. 60이 넘은 나이.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나를 옥죄던 껍데기를 깨고 나온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잊고 살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빛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